며느라, 네가 진짜 우리 집 식구인 줄 알았니? 핏줄 아니면 국물도 없는 게 이 바닥 이치야. 넌 그저 우리 집안 도움이나 받고 사는 남일 뿐이라고. 인자했던 시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이 서늘한 한마디. 3년간 시댁의 100억 자산을 제 손으로 일궈온 베테랑 자산관리사 며느리 지수는 그날 가족이라는 가면 뒤에 숨은 추악한 본색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갑게 웃으며 결심했죠. 저한테 국물도 없다고요? 좋습니다. 그 국물 한 방울도 남김없이 없애드릴게요. 헌신을 배신으로 갚은 시댁이 100번의 전화를 걸며 무릎 꿇게 되기까지 완벽하고 소름 돋는 복수극이 지금 시작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유난히 손이 야무지고 머리 회전이 빠른 사람들이 있죠? 여기 주인공 지수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지수는 국내 유수의 자산운용사에서 억 단위의 자금을 주무르는 베테랑 자산관리 전문가였죠. 그런 그녀는 시댁에도 아주 보배 같은 존재였습니다. 시댁 문턱만 넘으면 그저 일 잘하고 싹싹한 막내 며느리가 되었죠. 지수는 그것이 가족을 향한 사랑이자 예의라고 믿었고 정말 열심히 시댁 식구도 챙기는 요새 보기 드문 며느리였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지수는 모처럼의 휴식을 반납하고 아주버님의 급한 호출에 시댁 본가로 달려갔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는 서류 뭉치가 어지럽게 널려 있었고 아주버님은 초조한 표정으로 거실을 서성이고 있었죠. 자신이 관리하는 상가의 임차인과 벌어진 골치 아픈 법적 분쟁 때문이었습니다. 아니, 재수 씨. 이 임차인이 말이야, 법대로 하라면서 막무가내라니까? 내가 이 건물 주인인데 명도 소송인지 뭔지 그거 하나 못 이겨서야 되겠니? 변호사는 자꾸 기다리라고만 하고 말이야. 지수는 말없이 서류를 하나하나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부터 내용 증명, 그리고 그간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까지 꼼꼼하게 살피는 지수의 눈이 매섭게 빛났죠. 이윽고 그녀의 손가락이 특정 문구를 짚어내자 아주버님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주버님, 여기 보세요. 계약서 제7조 특약사항에 관리비 3개월 연체 시 즉시 계약 해지 사유가 명시되어 있네요. 상대방은 권리금 소송을 걸겠다고 협박하지만 이미 임대료 체납으로 인해 법적 대항력을 상실한 상태예요. 여기 이 판례 보이시죠? 이 내용을 바탕으로 변호사에게 전달하세요. 소송까지 갈 것도 없이 이 내용 증명 한 장이면 다음 주 안에 정리될 겁니다. 지수의 막힘없는 설명에 아주버님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전문가인 며느리가 단 10분 만에 상황을 완벽하게 정리해버렸으니까요. 아주버님은 그제야 환하게 웃으며 지수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야, 역시 우리 집안엔 재수 씨밖에 없어. 변호사보다 재수 씨가 훨씬 낫네. 지수가 옅은 미소를 지으며 서류를 정리할 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요란하게 열리더니 시누이 3명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우르르 들이닥쳤습니다. 그녀들의 손에는 노란 봉투들이 들려 있었죠. 첫째 시누이가 기다렸다는 듯 지수의 앞으로 봉투를 툭 내밀었습니다. 어머, 옳게 왔네. 잘됐다. 이거 이번에 날아온 종합소득세 고지서인데 아무리 봐도 작년보다 너무 많이 나왔지 뭐야. 난 도통 숫자를 봐도 모르겠더라. 올케가 좀 봐줘. 절세 방법인가 뭔가 있잖아. 응. 옆에 있던 둘째와 셋째 시누이도 질세라 자신들의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증여세 문제부터 다주택자 취득세 계산까지 남들이 보면 고액의 수수료를 내고 상담받아야 할 복잡한 일들을 그녀들은 마치 당연한 심부름이라도 시키듯 떠넘겼습니다. 올케는 이런 거 전문이잖아. 우리 같은 사람들은 봐도 몰라요. 똑똑한 올케가 좀 고생해줘.
이게 다 우리 집안 잘 되자고 하는 일 아니겠어? 지수는 속으로 짧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주말마다 반복되는 풍경이었죠. 하지만 그녀는 실은 내색 하나 없이 서류를 챙겼습니다. 네, 형님들. 제가 회사 가서 꼼꼼하게 검토해보고 다시 연락드릴게요. 지수의 차분한 대답에 시누이들은 만족스러운 듯 거실 소파에 앉아 과일을 깎으며 자기들끼리 수다를 떨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들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으면서 말이죠. 어느덧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 박 여사가 정갈하게 차려진 식탁 상석에 앉아 지수를 불렀습니다. 지수가 다가가자 박 여사는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손으로 지수의 손등을 부드럽게 감싸주었습니다. 인자하기 그지없는 표정이었죠. 지수야, 오늘도 네 형님들 뒤치다꺼리 하느라 고생 많았다. 우리 집안에 너 같은 애가 들어온 건 정말 조상님이 도우신 거야. 큰 아들 건물 일도 그렇고 얘들 세금 문제까지 네가 없으면 우리 집안이 어떻게 돌아갔을까 싶다. 박 여사는 진심으로 감동한 듯한 눈빛으로 지수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너는 우리 집안의 기둥이고 복덩이야. 내가 다른 자식들보다 너를 얼마나 아끼는지 알지? 너희 막내 부부 앞길은 이 시어미가 다 책임질 거니까 너는 지금처럼만 우리 식구들 잘 좀 보살펴다오. 그 달콤한 칭찬에 지수는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비록 몸은 고되고 개인적인 시간은 사라졌지만 가족들에게 인정받고 있다는 느낌이 그녀를 지탱해주는 힘이었죠. 지수는 수줍게 웃으며 박 여사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할 수 있는 일인데 당연히 도와야죠. 하지만 지수는 그때까지만 해도 알지 못했습니다. 따뜻하게 감싸 쥐었던 박 여사의 손길 뒤에 얼마나 서늘한 계산이 숨겨져 있는지, 그리고 그날 식탁에서 오간 칭찬들이 얼마나 얄팍한 가식이었는지를 말이죠. 100억이라는 거대한 유산 앞에서 그 복덩이라는 이름표가 얼마나 쉽게 남이라는 낙인으로 바뀌게 될지 지수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식탁 위로는 화기애애한 웃음소리가 피어올랐습니다. 지수는 시누이들의 농담에 장단을 맞추며 찌개를 떴고 무능하지만 착해 보이는 남편은 그저 허허거리며 밥을 먹고 있었죠. 지수에게는 더없이 평화로운, 그러나 곧 산산조각이 날 폭풍전야의 저녁 식사였습니다. 여러분, 폭풍전야라는 말을 아시나요? 가장 큰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에 고요한 말입니다. 지수에게는 지난 주말의 평화로운 저녁 식사가 딱 그러했습니다. 그 따뜻했던 시어머니의 손길이, 그리고 아주버님의 호쾌한 웃음소리가 사실은 거대한 연극의 막바지였다는 것을 그녀가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평일 오후 시댁 식구 전원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장소는 도심 외곽에 자리한 아주 프라이빗하고 고급스러운 한정식집이었습니다. 평소라면 지수에게 미리 메뉴를 물어보거나 다정하게 챙겼을 시누이들이었지만 그날의 분위기는 어딘가 묘하게 차가웠죠. 묵직한 소나무 문이 닫히고 방 안에는 고요하다 못해 숨이 막힐 듯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정갈하게 차려진 음식들이 들어왔지만 누구 하나 젓가락을 선뜻 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박 여사는 상석에 앉아 눈을 지그시 감은 채 차를 음미하고 있었고 아주버님과 시누이들은 서로 의미심장한 눈빛을 주고받고 있었죠. 지수는 직감했습니다. 아, 오늘이 바로 어머니가 평소 말씀하시던 그 재산 분할의 날이구나 하고 말이죠. 침묵을 먼저 깨뜨린 건 큰형인 아주버님이었습니다. 그는 정장 안주머니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평소 지수를 집안의 복덩이라 부르며 칭찬하던 그 부드러운 목소리는 간대없고 아주 낮고
딱딱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자, 다들 모였으니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지. 어머니께서 결정을 내리셨다. 여기 이 서류는 이번에 정리될 부동산과 토지, 총 100억 규모의 상속 재산 배분안이다.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산관리 전문가로서 그녀는 당연히 남편의 몫과 집안의 미래를 위해 조언할 준비가 되어 있었죠. 그런데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던 지수의 눈동자가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시누이에게 강남 빌딩이, 둘째에게 경기도 상가가, 셋째에게는 현금 자산이 배분표는 빼곡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디에도 막내 아들인 지수 남편의 이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버님이 지수의 남편 앞으로 얇은 종이 한 장을 더 내밀었습니다. 거기엔 커다랗게 이렇게 적혀 있었죠. 상속 포기 각서.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지수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3년간 시댁의 온갖 뒤치다꺼리를 도맡으며 아주버님의 소송을 해결하고 시누이들의 세금을 줄여주며 헌신했던 세월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수는 옆에 앉은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평소 누나들과 형 앞에서 기 한 번 못 펴던 남편은 죄인이라도 된 듯 고개를 푹 숙인 채 손가락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죠. 아주버님, 이게 대체 무슨 뜻인가요? 상속 포기라니요. 그동안 저희 부부도 어머니 모시며 할 도리 다 했고 막내라고 해서 이렇게 배제하시는 건 법적으로도 도의적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수가 최대한 차분하게 하지만 단호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옆에 앉아있던 첫째 시누이가 찻잔을 탁 내려놓으며 쏘아붙였습니다. 옳게 말이 좀 심하네. 도의라니? 우리 큰오빠가 집안 기둥이고 누나들이 그동안 고생한 게 얼마인데. 막내는 아직 젊잖아. 그리고 막내가 뭘 안다고 이 큰 재산을 관리해. 그러니까 이번엔 형이랑 누나들이 관리하는 거로 합해 본 거야. 막내도 알겠다고 했고. 안 그래? 시누이의 날 선 시선이 남편에게 향했습니다. 지수는 남편이 무언가 한마디라도 해주길 간절히 바랐습니다. 이건 아니지 않냐고, 내 아내가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지 않느냐고 말이죠. 하지만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지수의 가슴에 비수를 꽂았습니다. 여보, 그냥 누나들 말 듣자. 나도 생각 많이 해봤는데 내가 재산 관리하는 것보다 형님이 하는 게 집안을 위해서도 좋은 것 같아. 당신이 좀 참아줘. 응? 지수는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평소 무능해도 착한 사람인 줄만 알았던 남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을 외면하고 가족이라는 이름의 가해자들 편에 선 것이죠. 3년의 세월이 모래알처럼 흩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지수는 다시 서류를 챙겨들며 시어머니를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딸처럼 아껴주던, 복덩이라고 불러주던 박 여사만은 제정신일 거라 믿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아니잖아요. 제가 재산을 탐내서 이러는 게 아니라 이건 저희 부부를 이 집안 식구로 인정하지 않으시는 처사입니다. 제가 그동안 어머니와 시댁을 위해 어떻게 했는지 누구보다 잘 아시지 않나요? 그때였습니다. 줄곧 눈을 감고 있던 박 여사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 눈빛은 예전에 알던 인자한 시어머니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낯선 타인을 보듯 서늘하고 오만한 눈빛이었죠. 박 여사는 들고 있던 찻잔을 탁자 위에 탁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습니다. 그 작은 소리가 마치 사형 선고처럼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수야, 너도 오늘까지만 참견해라. 내가 너를 예뻐했던 건 네가 일처리가 똑부러지고 우리 집안에 도움이 됐기 때문이지. 네가 진짜 내 자식이라서 그런 줄 알았니?
박 여사의 입술이 비릿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녀는 한자 한자 힘을 주어 지수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이 재산은 우리 집안의 피가 섞인 자식들에게만 가는 게 당연한 거다. 너는 결국 남의 집에서 들어온 남이야. 핏줄 아니면 국물도 없는 게 이 바닥 이치 아니겠니? 네가 그동안 한 일들은 우리 집안 덕에 호강하고 사는 며느리로서 당연한 도리였을 뿐이고, 그러니 더는 욕심내지 말고 조용히 물러나거라. 핏줄 아니면 국물도 없다. 그 잔인한 말이 지수의 고막을 때렸습니다. 지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바쳤던 헌신은 이들에게 그저 무료 봉사였을 뿐이고, 자신은 언제든 쓰고 버릴 수 있는 소모품에 불과했다는 사실을요. 시누이들은 승리했다는 듯 가벼운 미소를 지으며 차를 마셨고, 큰형인 아주버님은 재수씨, 너무 서운해하지 마. 우리가 나중에 용돈은 챙겨줄 테니까라며 조롱 섞인 위로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서 고개를 숙인 채 침묵하고 있는 남편까지. 지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분노로 손끝이 파르르 떨렸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아니, 눈물조차 아까울 만큼 이 사람들에 대한 정이 순식간에 식어버렸죠. 지수는 탁자 위에 놓인 상속 포기 각서를 집어들어 시어머니 앞에서 반으로 찢어버렸습니다. 어머니, 방금 하신 말씀 평생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핏줄이 그렇게 소중하시다니 앞으로는 그 귀한 핏줄들끼리 잘해보세요. 지수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붙잡으려는 남편의 손을 매정하게 뿌리쳤습니다. 100억이라는 유산 뒤에 숨겨진 추악한 본색을 확인한 순간 지수의 마음속에 있던 며느리라는 이름표는 완전히 타버리고 없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만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국물도 없다고 하셨죠? 좋습니다. 그 국물, 제가 한 방울도 남김없이 증발시켜 드릴게요. 지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방을 나섰습니다. 등 뒤에서 시누이들의 비웃음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지수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아주 처절하고 완벽한 복수의 시작이었으니까요. 분노로 각서를 갈기갈기 찢어버린 지수가 폭풍처럼 방을 나섰을 때 고급 한정식 집의 긴 복도에는 서늘한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뒤에서 시누이들이 어머, 저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라며 내지르는 비명이 들려왔지만 지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때 뒤쪽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지수를 따라붙었습니다. 바로 남편이었죠. 남편은 복도 끝에서 지수의 팔을 거칠게 붙잡아 세웠습니다. 지수는 천천히 몸을 돌려 남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지수의 눈동자에는 아주 작은, 정말 마지막 남은 기대 하나가 신라처럼 매달려 있었습니다. 비록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이 자신을 남이라 규정하며 모욕했을지라도 지난 3년간 한 침대를 써온 남편만은 제 편을 들어주길 바랐던 거죠. 지수는 아무 말 없이 남편의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저 방으로 다시 들어가서 한마디만 해줘. 내 아내에게 사과하라고. 지수는 우리 집안 사람이라고 말이야. 지수의 간절한 눈빛은 그렇게 외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수의 기대와 달리 남편은 눈을 맞추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여버렸습니다. 그 침묵은 방금 시어머니가 내뱉은 독설보다 더 잔인하게 지수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죠. 지수는 남편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고 옆에 있는 조용한 빈 방으로 그를 밀어 넣었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남편은 미안해하기는커녕 오히려 짜증 섞인 목소리로 변명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지수야, 당신 정말 이럴 거야?
어른들 다 계신 데서 종이를 찍고 나오면 어떡해. 누나들이 저렇게까지 강경하게 나오는데 내가 거기서 무슨 힘이 있다고 그래. 당신도 우리 형님이랑 누나들 성격 알잖아. 한번 눈밖에 나면 정말 국물도 없는 사람들이라고. 남편은 오히려 지수가 상황을 복잡하게 만든다는 듯 적반하장으로 나왔습니다. 지수는 어이가 없어 헛웃음이 나왔죠. 국물? 지금 당신 입에서 국물 소리가 나와? 어머니가 내 면전에 대고 남의 핏줄이라 국물도 없다고 하실 때 당신은 거기서 입 꾹 닫고 뭐 했는데? 내가 지난 3년 동안 당신 가족들 뒤처리하느라 내 커리어까지 희생해가며 뛴 거 당신이 제일 잘 알잖아. 지수의 절규에도 남편은 벽만 바라보며 비겁하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똑똑하니까 한 번만 참아달라는 거 아니야? 지금은 일단 누나들 기분 맞춰주고 나중에 내가 따로 챙겨달라고 빌어볼게. 제발 좀 참아줘. 나보고 누나들한테 대들라는 건 나보고 죽으라는 소리랑 똑같아. 당신은 능력도 있고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잖아. 이번 한 번만 나 좀 살려주면 안 돼? 그의 말은 더 이상 변명이 아니라 비굴한 구걸에 가까웠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지수가 믿고 사랑했던 남자는 자신의 아내를 방패막이 삼아 자신의 안위만을 챙기려는 비겁한 겁쟁이였을 뿐이었습니다. 남편에게 지수는 소중한 반려자가 아니라 시댁 식구들의 비위를 맞추고 집안의 어려운 일을 척척 해결해주는 유능한 도구에 불과했던 것이죠. 지수는 이 남자가 자신을 지켜줄 의지가 눈곱만큼도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확인했습니다. 지수는 차갑게 식은 눈으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망설일 이유도 기대할 것도 없었습니다. 지수는 남편을 앞질러 다시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이 앉아 있는 방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는 여전히 승리자처럼 앉아 차를 마시는 시가 식구들이 있었죠. 지수의 재등장에 첫째 시누이가 비아냥거렸습니다. 왜 이제야 제정신이 들어? 어서 와서 무릎 꿇고 빌어. 그럼 우리 엄마 마음이 좀 풀리실지 모르니까. 하지만 지수는 대답 대신 탁자를 손으로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찻잔들이 덜컹거리며 요란한 소리를 냈죠. 지수는 당황한 그들을 압도하는 서늘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형님들. 방금 말씀하셨죠? 핏줄 아니면 국물도 없다고. 네, 그 말씀 아주 명확하게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방금 결정했어요. 저 오늘부로 이 집안 핏줄 안 하겠습니다. 아니, 사람 취급도 안 하는 이 집구석 식구 안 하겠다고요. 갑작스러운 지수의 기세에 시어머니 박 여사의 눈썹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지수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는 아주버님과 시누이들을 한 명씩 차갑게 훑어보았습니다. 오늘부로 저는 이 집구석 해결사 노릇 공식적으로 은퇴합니다. 아주버님 상가 소송이며 형님들 세금 문제까지 이제 그 잘난 핏줄들끼리 머리 맞대고 직접 해결해 보세요. 전문가인 저를 남 취급하셨으니 저도 이제 남으로서 당신들의 몰락을 아주 즐겁게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당신. 지수는 뒤따라 들어온 남편을 가리키며 쐐기를 박았습니다. 나랑 이혼해. 법원에서 이혼 서류 받게 해줄 테니까 그 잘난 누나들 품에서 평생 효도나 하고 살아. 방 안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아주버님이 당황한 듯 헛기침을 하며 재수씨, 이거 너무 나가는 거 아니야? 라고 말했지만 지수는 단호하게 돌아섰습니다. 3년간 짊어졌던 막내 며느리라는 무거운 짐을 스스로 내려놓은 지수의 얼굴에는 이제껏 본 적 없는 차가운 해방감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식당을 빠져나왔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순간 몸이 붕 떠오르는 듯한 해방감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식당 방문을 박차고 나오며 남편에게는 이혼을, 그리고 시댁 식구들에게는 절연을 선언한 지수의 기분이 딱 그러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며느리라는 이름의 쇠사슬에 묶여 있던 그녀가 비로소 자유의 몸이 된 순간이었죠. 지수는 식당 주차장으로 향하며 등 뒤로 들려오는 고함들을 떨쳐냈습니다. 저게 미쳤나 봐. 어디 갈 데가 있다고 저래. 라는 시누이들의 비아냥 섞인 외침이 바람결에 흩어졌습니다. 지수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단호했으니까요. 지수가 도착한 곳은 3년간 김민수라는 남자와 함께 살았던 신혼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곳은 지수에게 그저 거쳐가는 정거장일 뿐이었죠. 지수는 거실불도 켜지 않은 채 커다란 캐리어를 펼쳤습니다. 시누이들은 식당에 남아 여전히 독서를 내뱉고 있겠지만 지수의 머릿속에는 이미 그들의 목소리가 삭제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내린 거실에서 지수는 묵묵히 짐을 쌌습니다. 3년의 세월이 담긴 공간이었지만 정작 지수 자신의 진심이 담긴 물건은 별로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박 여사가 사다 놓은 촌스러운 장식품들, 시누이들이 제 취향이라며 선물한 불편한 옷가지들. 지수는 그런 물건들을 쓰레기 분류하듯 한쪽으로 밀어두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손으로 읽어낸 커리어와 관련된 서류들, 전공 서적들, 그리고 결혼 전부터 아꼈던 개인 소지품들만이 캐리어 속으로 정갈하게 담겼습니다. 짐을 싸는 도중 스마트폰이 요란하게 진동했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남편. 아니, 이제는 전 남편이 될 김민수였죠. 지수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지수야, 제발 진정하고 다시 얘기하자. 누나들이 화나서 그런 거잖아. 당신이 좀 참지 왜 이혼 소리를 해. 지수는 헛웃음을 지으며 메시지를 삭제했습니다. 여전히 상황 파악을 못하고 가족들 눈치만 보는 남자의 나약함에 이제는 화조차 나지 않았죠. 짐 싸기를 마친 지수는 캐리어를 끌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닫기 전 잠시 거실을 돌아보았습니다. 3년 전 기대로 가득 찼던 신혼의 시작이 떠올랐지만 이제 그 기억은 빛바랜 사진처럼 아무런 감흥을 주지 못했습니다. 지수는 단호하게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철컥하고 잠기는 소리가 마치 지옥의 문이 닫히는 경쾌한 음악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지수가 선택한 임시 거처는 도심이 내려다 보이는 고급 호텔의 스위트룸이었습니다. 당분간 조용히 서류를 정리하고 새 집을 구하기 전까지 그녀만의 안식처가 필요했으니까요. 캐리어를 벨보이에게 맡기고 방에 들어선 지수는 가장 먼저 창가로 향했습니다. 100층 높이에서 내려다보는 서울의 야경은 화려했고 지수는 비로소 자신이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왔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지수는 룸서비스로 최고급 레드와인을 한 병 주문했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가운을 걸친 채 지수는 와인 잔을 들고 소파에 깊숙이 몸등을 기댔습니다. 3년간 시댁 식구들의 세금을 계산하고 상가 임대차 소송 서류를 뒤적이며 보냈던 주말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제 그 모든 에너지는 오롯이 지수 자신을 위해서만 쓰일 것이었습니다. 지수는 탁자 위에 스마트폰을 올려두었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경건한 의식을 치르듯 연락처 목록을 열었습니다. 가장 먼저 시어머니라고 저장된 번호를 선택했습니다. 지수의 손가락이 움직이자 번호는 삭제되었습니다. 이어지는 첫째 형님, 둘째 형님, 셋째 형님, 그리고 아주버님까지 지수의 인생에서 독버섯처럼 기생하던 인물들이
하나씩 사라져 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김민수. 지수는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이내 번호를 지워버렸습니다. 이름이 사라진 빈자리에는 이제 낯설고 전문적인 비즈니스 파트너들의 번호만이 남았습니다. 지수는 와인 잔을 높이 들어 창밖의 야경을 향해 건배를 건넸습니다. 누구세요? 이제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겠네. 저는 자산관리 전문가 이지수입니다. 지수가 우아하고 고요하게 자신의 성체를 구축하고 있을 때 시댁 식구들은 전혀 다른 풍경을 연출하고 있었습니다. 지수가 나간 그날 밤 식당에 남은 박여사와 아주버님, 시누이들은 오히려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간다며 샴페인을 터뜨렸습니다. 야, 정말 지수 그 애 없으니까 식탁 분위기가 다 사네. 툭하면 법이 어떻고 수익률이 어떻고 잔소리나 해대더니 이제야 우리 집안 식구들끼리 오붓하게 있을 수 있네. 첫째 시누이는 지수가 떠난 것을 축하하며 그 자리에서 명품 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평소 지수가 불필요한 소비라며 말렸던 수천만 원짜리 다이아몬드 시계를 결제하며 그녀는 쾌감을 느꼈습니다. 언니, 이것 좀 봐. 지수 눈치 안 보고 내 맘대로 사니까 얼마나 좋아. 우리 집안에 100억이나 있는데 그깟 며느리 하나 나간 게 대수야. 오히려 입 하나 줄어서 유산 나누기도 더 좋아졌지. 둘째와 셋째 시누이도 맞장구를 치며 깔깔거렸습니다. 그녀들은 다음날 바로 백화점으로 달려가 쇼핑 카트를 명품 백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100억이라는 숫자가 주는 마법에 취한 그들에게 돈은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보였죠. 큰형인 아주버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재수 씨였던 지수가 꼼꼼하게 관리하던 상가 건물의 통장 잔고를 확인하며 아주버님은 지인들을 불러 고급 요정에서 호화로운 파티를 열었습니다. 자, 다들 마셔. 오늘 골든벨은 내가 울린다. 우리 집안에 경사가 났거든. 방해꾼 하나 치우고 진짜 부자들끼리 뭉치기로 했으니까. 아주버님은 지수가 밤을 새워가며 지켜냈던 건물의 수익금을 유흥비로 탕진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여사 역시 자식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그래, 핏줄이 최고지. 남의 집 애한테 재산 뺏길 뻔했는데 잘 쫓아냈다. 박여사는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100억이라는 거대한 자산은 전문가의 치밀한 관리 없이는 순식간에 녹아내리는 얼음과 같다는 사실을요. 지수가 관리하던 시절에는 틈만 나면 날아오던 법적 고지서와 세금 안내문들이 그녀라는 방패가 사라지자마자 독화살이 되어 그들을 향해 날아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의 웃음소리가 커질수록 지수가 예견했던 몰락의 시계추는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돈의 무서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쥐어준 거액의 유산은 축복이 아니라 재앙의 시작이었습니다. 지수는 홀가분하게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고 있었고 시댁 식구들은 화려한 파티 속에서 서서히 자신들의 무덤을 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화려한 파티 뒤에는 언제나 지독한 숙취가 따르기 마련이죠. 시댁 식구들이 며느리 지수를 내쫓고 샴페인을 터뜨리며 승리감에 도취해 있을 때 그들의 뒤편에서는 이미 거대한 재앙이 소리 없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지수가 떠난 지 불과 몇 달 만의 일이었습니다. 그동안 지수가 관리해온 상가 건물은 지수의 꼼꼼한 손길 덕분에 잡음 하나 없이 굴러가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수가 손을 뗀 순간 그 견고하던 성체는 모래성처럼 무너지기 시작했죠. 아주버님, 그러니까 큰형님은 지수가 했던 일들이 그저 책상 앞에 앉아 서류 몇 장 넘기는 일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어느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상가 관리실 입구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화가 난 임대인들과 상가 번영의 회원 수십 명이 한꺼번에 몰려와 고함을 치고 있었죠. 지수가 있었을 때는 상가 누수 문제나 계약갱신, 관리비 정산 같은 자질구레한 문제들이 터지기도 전에 미리 해결되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멈춰버린 상태였습니다. 아니, 건물주 양반, 비가 새서 장사를 못하겠다는데 일주일째 감감무소식이면 어쩌자는 거요? 이지수 씨 있을 때는 전화 한 통이면 다음날 바로 사람 보내줬잖아. 우리 계약갱신은 어떻게 되는 거요? 이대로 아무 말 없으면 묵시적 갱신인 줄 알고 임대료 안 올립니다. 상인들의 거센 항의에 아주버님은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우왕좌왕했습니다. 전문적인 법률 용어나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 아는 게 하나도 없었으니까요. 아주버님은 습관처럼 그게 재수 씨한테 물어보고라고 말하려다 지수가 이제 남남이라는 사실을 깨닫고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지수라는 방패가 사라진 자리에 서 있는 그는 그저 화난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무능한 중년 남성에 불과했습니다. 상인들의 불만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건물의 신뢰도는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폭탄은 시누이들의 집으로 배달되었습니다. 지수가 매년 치밀하게 설계해서 줄여주었던 그 세금이 지수의 부재와 함께 거대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것이죠. 첫째 시누이의 집 거실 분위기는 평소의 화기애애함은 온데간데 없고 살얼음판 같았습니다. 탁자 위에는 국세청에서 날아온 세금 고지서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죠. 지수가 알려준 대로 증여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거나 잘못된 방법으로 절세를 시도했던 결과였습니다. 고지서에 찍힌 금액은 시누이들이 유산으로 받은 현금을 훌쩍 뛰어넘는 액수였습니다. 언니,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왜 나한테만 이렇게 많이 나온 건데? 언니가 재산 더 많이 가져갔으니까 언니가 좀 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막내 시누이가 소리를 지르자 첫째 시누이도 도끼 어린 눈으로 받아쳤습니다.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네가 명품 가방 사고 외제차 뽑을 때는 좋았지? 각자 받은 재산에서 각자 내는 게 당연한 거지. 왜 나한테 떠넘겨? 불과 몇 달 전 샴페인을 터뜨리며 핏줄이 최고라고 외치던 자매들의 모습은 사라졌습니다. 돈 앞에서 그 잘난 핏줄은 한낱 종이장보다 가벼웠죠. 서로의 멱살을 잡을 기세로 네가 내라, 나는 못 낸다며 고성을 지르는 그녀들의 모습은 추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지수가 밤잠을 설쳐가며 계산했던 그 복잡한 세무장부들이 이제는 그녀들을 파멸로 몰아넣는 족쇄가 되어 있었습니다. 몰락의 속도는 시댁 식구들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건물을 제대로 관리할 줄 모르는 아주버님의 무능함과 시누이들의 이기심 때문에 한때는 빈자리가 없던 상가 건물이 하나둘씩 공실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임차인들은 하나같이 주인이 바뀌더니 서비스가 엉망이다라며 짐을 싸서 나갔고 새로운 세입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상가의 활기가 사라지자 건물의 가치는 폭락했습니다. 아주버님은 이 상황을 타개해보겠다고 지인의 말만 믿고 무리하게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사업에 투자했지만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수익은커녕 원금조차 갚지 못할 상황에 놓인 것이죠. 마침내 시댁의 자부심이었던 열채의 집중, 메인 건물의 정문에 빨간 딱지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법원 관계자들이 차가운 표정으로 압류라고 적힌 종이를 붙여나갈 때 아주버님과 시누이들은 그저 멍하니 그 광경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압류 딱지가 하나둘 늘어날 때마다 시댁의 100억 유산은 연기처럼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이럴 리가 없어. 우리 집이 어떤 집인데. 지수야, 아니 이지수.
걔는 왜 연락도 안 되는 거야? 아주버님이 절망에 빠져 고함을 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지수는 이미 그들의 인생에서 완벽하게 삭제된 사람이었으니까요. 전문가의 조언 한마디 없이 탐욕만으로 지켜내려 했던 그들의 성은 이제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긴박하게 돌아가는 압류와 빚독촉 속에서 시댁 식구들은 비로소 자신들이 내쫓은 지수가 단순한 며느리가 아니라 자신들의 생명줄이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시댁의 자부심이자 박 여사가 평생을 일궈온 본가 건물에 빨간 압류 딱지가 붙던 날, 그 차가운 종이 한 장은 집안의 마지막 자존심마저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자식들이 가져온 처참한 성적표를 전해 들은 박 여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파르르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었죠. 그게 무슨 소리냐? 내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다니. 너희들 그동안 대체 뭘 한 거야? 지수가 있을 때는 아무 일 없던 집안이 왜 이 꼴이냐고. 박 여사가 피를 토하듯 소리를 질렀지만 돌아오는 것은 자식들의 비겁한 침묵과 서로를 향한 원망뿐이었습니다. 눈앞이 하얗게 멀어지며 숨이 가빠오던 순간 박 여사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믿었던 핏줄이라는 존재들이 사실은 자신의 살점을 뜯어먹기 위해 모여든 굶주린 짐승들과 다를 바 없었다는 것을요. 억장이 무너지는 고통 속에 박 여사는 비명을 지를 틈도 없이 그대로 거실 바닥으로 고꾸라졌습니다. 구급차의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동네를 뒤흔들고 박 여사가 응급실로 실려간 뒤 병원 복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엔 어머니의 생사를 걱정하는 눈물 섞인 기도는 없었죠. 대신 차가운 형광등 아래에서 벌어지는 추악한 돈 싸움만이 가득했습니다. 언니, 지금 이게 내 탓이야? 언니가 상가 임대료 제때 안 챙겨서 보증금 소송 들어오고 건물 압류된 거잖아. 어머니 병원비 당연히 언니가 먼저 내야지. 셋째 시누이의 날 선 목소리에 첫째 시누이가 얼굴을 붉히며 카랑카랑하게 맞받아쳤습니다. 너 말 다 했니? 내가 상가 맡겠다고 했어? 큰오빠가 관리한다고 큰 소리 치더니 이 사달을 만든 거 아냐? 오빠 입이 있으면 말 좀 해봐요. 상속 재산 제일 많이 가져간 사람이 오빠인데 이 상황에서 카드 한 장 안 꺼내고 뭐 하는 거야? 큰형인 아주버님은 벽에 기대어 연신 마른 세수를 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사업 실패와 도박으로 유산을 탕진한 그에게는 어머니의 수술비를 결제할 단돈 100만 원의 한도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나라고 별 수 있는 줄 알아? 나도 지금 죽을 맛이라고. 너희들 명품 가방 사고 차 바꿀 때 나는 어떻게든 재산 불려보려고 발버둥 친 죄밖에 없어. 이럴 줄 알았으면 지수 그 애를 붙잡았어야지. 걔가 있었으면 이런 아수라장은 안 벌어졌을 거 아냐. 응급실 앞 복도에서 자식들은 서로의 멱살을 잡을 듯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와 조용히 해달라고 주의를 주었지만 이미 이성이 마비된 그들에게 어머니의 목숨보다 중요한 건 누가 손해를 덜 보느냐는 계산뿐이었습니다. 평소 지수가 있을 때는 예약부터 입원 수속, 병원비 결제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되어 병원 문턱조차 밟을 일이 없었던 그들이었기에 막상 닥친 현실 앞에서 그들은 무능하고 추악한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냈습니다. 결국 우여곡절 끝에 박 여사는 중환자실로 옮겨졌지만 고비가 지나고 일반 병실로 내려온 뒤에도 자식들의 만행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의식 없이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박 여사 곁을 지키는 자식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예, 간병인 비용이 하루에 15만 원이라는데 미친 거 아냐? 한 달이면 450만 원이야. 우리 지금 그럴 여유 없는 거 알잖아.
병실 구석에서 소곤거리는 둘째 신우이의 제안에 다른 형제들도 약속이라도 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냥 우리가 돌아가면서 하면 안 될까? 나는 애들 학원 셔틀 때문에 안 되고 언니가 좀 해. 내가 왜? 나도 지금 압류 들어온 거 막으러 다니느라 바빠. 막내야, 너는 백수니까 네가 와서 지켜야지. 무능한 남편은 형들과 누나들의 등살에 밀려 며칠간 병실을 지켰지만 고작 사흘을 버티지 못하고 도망치듯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지수가 며느리로 있을 때는 시어머니가 감기만 걸려도 지극정성으로 전복죽을 끓여 나르고 24시간 곁을 지켰던 것을 당연하게 여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자신들이 그 역할을 맡게 되자 그들은 1분 1초가 아깝고 푼돈 나가는 것이 아까워 어머니를 차가운 병실에 방치했습니다. 의식이 돌아오지 않는 박 여사의 창백한 얼굴 위로 텅 빈 병실의 정적만이 내려앉았습니다. 지수가 있었더라면 향기로운 꽃바구니가 놓여 있었을 자리에는 먼지만 쌓인 약봉지가 굴러다녔고 정성스럽게 깎아놓은 과일 대신 자식들이 먹다 버린 편의점 바어 봉투가 뒹굴고 있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이제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이 남이라며 내쫓았던 며느리 지수가 단순한 일꾼이 아니라 이 집안의 모든 혼란을 막아주던 거대한 방패였다는 사실을요. 하지만 그 깨달음은 결코 반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남 탓을 하며 이 모든 불행이 지수가 독하게 마음을 먹고 나갔기 때문이라며 지수를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화려한 순간에 가장 비참하게 무너진 박 여사의 곁에는 그녀가 그토록 강조하던 귀한 핏줄들 중 누구의 온기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강남의 한 대형 빌딩 연회장, 수백억 원의 자산가들이 모인 투자 설명회 현장은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단상 위에 서 있는 사람은 세련된 네이비 수트를 입고 한치의 오차도 없는 논리로 프리젠테이션을 이끄는 지수였죠. 3년 전 시댁 식구들의 세금 고지서를 붙들고 끙끙대던 그 며느리의 모습은 이제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직 차갑고 날카로운 자산관리 전문가로서의 당당함만이 그녀를 감싸고 있었죠. 이번 분기 포트폴리오는 변동성을 최소화하면서도 장기적인 수익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보시다시피 리스크 관리가 핵심이죠. 지수의 발표가 끝나자 장내에는 박수갈채가 터져나왔습니다. 투자자들은 앞다투어 지수에게 다가와 명함을 건넸고 그녀의 안목과 실력을 칭찬하기 바빴습니다. 지수는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그들의 인사에 화답했습니다. 며느리라는 굴레를 벗어던진 그녀의 커리어는 그야말로 날개를 단 듯 승승장구하고 있었죠. 행사를 마치고 VIP 대기실로 돌아온 지수는 비로소 긴 한숨을 내쉬며 자켓을 벗어 의자에 걸쳤습니다. 그리고 가방 안쪽에서 한참 동안 진동을 울려대던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죠. 액정을 확인한 지수의 입가에 차가운 비웃음이 번졌습니다. 화면 가득 메우고 있는 이름들은 이미 지수의 인생에서 지워진 유령들이었으니까요. 전남편 김민수, 첫째 형님, 둘째 형님, 셋째 형님, 그리고 아주버님. 지수가 발표하는 그 짧은 시간 동안에도 그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번갈아 가며 전화를 걸어대고 있었습니다. 3년 전 국물도 없다며 그녀를 내쫓던 그 기세등등한 목소리들은 이제 다급한 신호음으로 변해 지수의 스마트폰 주위를 맴돌고 있었죠. 지수는 단 한 통의 전화도 받지 않은 채 스마트폰을 탁자 위에 뒤집어 놓았습니다. 잠시 후 지수는 호텔 1층에 자리한 조용하고 우아한 북카페로 향했습니다. 통유리 너머로 쏟아지는 오후의 햇살이 은은하게 비치는 창가 자리에 자리를 잡았죠.
지수는 따뜻한 얼그레이 홍차 한 잔을 주문하고 평소 읽고 싶었던 인문학 책을 펼쳤습니다. 시댁 식구들의 뒤처리를 하느라 단 1시간의 독서 시간도 허락되지 않았던 지난 3년의 보상과도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로운 테이블 위에서도 지수의 스마트폰은 쉴 새 없이 진동을 울려대며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묵직한 진동 소리가 카페의 잔잔한 클래식 음악 소리 사이를 파고들었죠. 책장을 넘기던 지수의 시선이 잠시 멈췄습니다. 뒤집어 놓은 휴대폰 옆으로 알림 불빛이 끊임없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홍차를 한 모금 마신 뒤 천천히 스마트폰을 뒤집어 보았습니다. 화면에 표시된 숫자는 지수의 예상을 뛰어넘고 있었습니다. 부재중 전화 99통. 지수는 그 숫자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99번의 시도, 99번의 절박함, 그리고 99번의 이기심. 지수가 없으니 당장 상가 건물의 법적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고 날아오는 세금, 고지서를 감당할 능력이 없으며 쓰러진 어머니의 병원비조차 조율하지 못하는 그들의 처참한 수준이 그 숫자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전 남편 민수에게서는 구걸에 가까운 장문의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지수야, 제발 전화 좀 받아줘. 엄마가 중환자실에 계셔. 우리 누나들이랑 형님이 다 당신 찾고 있어. 예전 일은 정말 미안해. 제발 한 번만 도와줘. 우리 다 죽게 생겼어. 첫째 신우이의 문자는 여전히 고압적이었지만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이지수, 너 정말 이럴 거야? 어른이 아프다는데 전화 한 통 없는 게 말이 돼? 당장 전화해. 이건 예의가 아니잖아. 지수는 그들의 메시지를 하나하나 읽어내려갔습니다. 분노보다는 연민에 가까운 한심함이 밀려왔죠. 지수가 며느리로서 헌신할 때는 그 선의를 당연한 권리로 착각하며 짓밟더니 이제 자신들의 성체가 무너지자 다시 그 선의를 구걸하는 꼴이라니. 지수는 창밖의 평화로운 풍경과 대조되는 그들의 아우성을 조용히 감상했습니다. 지수에게 이 99통의 전화는 단순한 연락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수가 이 집안의 무수리가 아닌 그들의 생사여 탈권을 쥔 갑으로 완벽하게 역전되었음을 알리는 승전보였죠. 지수는 다시 스마트폰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아까 멈췄던 책의 구절을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카페 안의 진동 소리는 그칠 줄 몰랐지만 지수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했습니다. 99번을 울렸으니 이제 남은 것은 단 한 번이었습니다. 그들의 자존심과 탐욕이 완전히 바닥을 드러내고 정말로 무릎을 꿇게 될 마지막 한 번의 전화. 지수는 그 순간을 위해 아주 여유롭게 홍차에 남은 온기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서로 전화를 돌려가며 왜 안 받느냐, 네가 해봐라라며 지수를 향한 99번의 헛발질을 계속하고 있겠죠. 하지만 지수의 인생에서 그들은 이제 소음 이상의 의미가 없었습니다. 99통의 부재중 전화 뒤에 숨겨진 그들의 처참한 파멸이 지수에게는 가장 달콤한 보상이 되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카페 안을 가득 채우던 클래식 선율 사이로 테이블 위에 놓인 스마트폰이 다시 한번 몸을 떨었습니다. 우웅. 진동 소리 끝 화면에 뜬 숫자는 마침내 세 자리를 기록했죠. 부재중 전화 99통. 그리고 지금 울리는 이 전화가 바로 대망의 100번째였습니다. 지수는 읽던 책의 한 페이지를 천천히 접어 표시를 해두고는 아주 여유로운 손길로 스마트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기다렸다는 듯 수락 버튼을 옆으로 밀었죠. 전화를 받자마자 스피커 너머로 고막을 찢을 듯한 날카로운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첫째 신우이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에 그 도도하고 오만하던 말투는 간대없고 악에 받쳐 부들부들 떨리는 목소리가 지수의 귀를 때렸습니다. 야, 이지수, 너 지금 미쳤어? 전화를 몇 통이나 했는데 이제야 받아. 너 지금 어디야? 너 사람이 어떻게 이래? 우리 엄마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너 혼자 어디서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숨어 있어. 신우이는 숨이 넘어갈 듯 몰아붙였습니다. 옆에서는 둘째와 셋째 신우이가 전화 받았어? 얼른 바꿔봐. 라며 재촉하는 소란스러운 소리까지 고스란히 들려왔죠. 그녀들은 여전히 지수가 자신들의 명령 한마디면 달려와 모든 문제를 해결해줄 막내 며느리인 줄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렇게 믿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들의 무능함을 가려줄 유일한 방패가 지수뿐이라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았으니까요. 너 당장 병원으로 튀어와. 병원비 미납됐다고 독촉 전화 오고 큰 오빠 상가 압류 딱지 붙고 지금 난리도 아니라고. 너 우리 집안일이라면 발 벗고 나서던 애잖아. 네가 가서 이거 다 해결해. 돈은 네가 자산관리사니까 어떻게든 융통해봐. 너 돈 많잖아. 염치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볼 수 없는 신우이의 고함이 카페의 고요한 공기를 헤집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지수의 표정에는 미동조차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입가에는 아주 얇고 서늘한 미소가 번졌죠. 지수는 창밖에 흔들리는 나뭇잎을 바라보며 아주 우아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세요? 누구신데 저한테 전화를 100통이나 하시고 소리를 지르시는 거죠? 번호를 잘못 거신 것 같은데요. 순간 전화기 너머의 소음이 뚝 끊겼습니다. 신우이는 당황한 듯 잠시 숨을 고르더니 다시 악을 썼습니다. 뭐, 누구냐니? 너 지금 장난해? 나야. 내 큰형님. 너 정말 정신 나갔구나? 상속폭이 각서 좀 찢었다고 정말로 남이라도 된 줄 알아? 네가 3년 동안 우리 집안에서 받아먹은 게 얼마인데 어디서 모른 척이야. 지수는 홍차잔을 들어 한 모금 머금었습니다. 따뜻한 차가 목을 타고 넘어가자 목소리는 한결 더 투명하고 매끄러워졌습니다. 아, 그쪽이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고요. 그리고 제가 아는 분 중에 병원에 계시는 분이 없습니다. 재산 상속할 때는 며느리는 남의 집 핏줄이라 국물도 없다고 아주 명확하게 선포하신 분들이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그쪽 말씀대로라면 저는 그 집안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인데 왜 생면부지인 저에게 병원비와 압류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시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네요. 지수의 일침에 신우이는 말문이 막힌 듯 쌕쌕거리는 숨소리만 내뱉었습니다. 지수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쐐기를 박았습니다. 어머니 말씀대로 핏줄이 그렇게 소중하시다면서요. 100억 유산, 핏줄들끼리 좋다고 나눠 가지셨잖아요. 그럼 그 귀한 핏줄들끼리 뭉쳐서 효도도 하시고 건물도 지키셔야죠. 왜 남인 저한테 전화를 하세요? 그 건물 팔아서 병원비 내시면 되겠네요. 아, 관리 못해서 이미 다 날리셨나? 너 이 독한 년. 너 나중에 천벌 받을 줄 알아. 신우이가 분에 겨워 욕설을 내뱉었지만 지수는 오히려 가볍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천벌은 그쪽들이 이미 받고 계신 것 같네요. 더 이상 제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으니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아, 그리고 번호 확인 제대로 하고 거세요. 여기는 효도 국어라는 곳이 아니라 능력 있는 전문가가 일하는 곳이니까요. 말을 마친 지수는 망설임 없이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카페의 평화로운 정적이 다시 지수의 주변을 감싸 안았습니다. 이제 그들이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무릎을 꿇고 빌어도 그 목소리는 지수의 세계에 단 한 줌의 진동조차 일으키지 못할 것입니다.
지수는 다시 책을 펼쳤습니다. 창밖으로 지는 노을이 지수의 얼굴을 붉게 물들였고 그녀의 입가에는 승리자의 것보다 더 우아하고 차가운 미소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100번째 전화가 끊긴 자리에는 이제 지수의 눈부신 미래만이 선명하게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시댁의 자존심이자 박 여사가 목숨보다 소중히 여겼던 본가 건물이 결국 경매시장에 매물로 나왔을 때 시댁 식구들의 세상은 무너져 내리는 듯했습니다. 100억 유산의 핵심이자 자신들이 평생 누릴 성체라고 믿었던 그 건물이 타인의 손에 넘어가게 된 것이죠. 낙찰자가 정해졌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큰형 아주버님과 시누이들은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건물관리소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새 건물주가 임대료 체납 문제로 자신들을 쫓아내기 전에 어떻게든 사정이라도 해서 시간을 벌어보겠다는 심산이었죠. 한때는 이 건물의 주인이라며 기세등등하게 복도를 누비던 그들이었지만 이제는 낡은 옷차림에 초췌한 안색을 한 채 관리소 로비에서 새 건물주를 기다리는 처량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오빠, 새 건물주가 엄청난 자산가라는데 우리 사정 얘기하면 한 번쯤은 봐주지 않을까? 우리가 이 건물에 들인 공이 얼마인데 말이야. 첫째 시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아주버님은 대답 대신 마른 침만 삼켰습니다. 자신들이 지수를 내쫓고 제멋대로 자산을 굴리다 건물을 압류당했다는 사실이 새 주인에게 어떻게 비칠지 두려웠던 것이죠. 그때였습니다. 관리소 정문 앞으로 세련된 디자인의 최고급 세단 한 대가 매끄럽게 들어섰습니다. 운전석에서 내린 수행 비서가 뒷좌석 문을 정중히 열었습니다. 로비에 있던 시댁 식구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곳으로 쏠렸죠. 웅성거리는 소리 사이로 규칙적이고 단호한 구두 소리가 대리석 바닥을 울리며 다가왔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자신들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키며 입구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침내 관리소 대표실 문이 활짝 열리고 그곳으로 걸어 들어오는 사람을 본 순간 시댁 식구들의 시간은 그대로 멈춰버렸습니다. 몸에 딱 맞는 명품 화이트 수트를 입고 차가운 지성이 느껴지는 안경 너머로 날카로운 눈빛을 빛내는 사람. 바로 그들이 남의 집 핏줄이라며 비참하게 내쫓았던 지수였습니다. 지수는 관리소 직원의 정중한 안내를 받으며 마치 처음부터 이 건물의 주인이었던 양 당당하게 걸어 들어와 상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어머, 이지수? 네가 왜 여기서 나와? 첫째 시누이가 비명을 지르듯 소리쳤습니다. 아주버님과 다른 시누이들도 유령이라도 본 듯 사르르 얼굴이 창백해졌죠. 지수는 당황한 그들을 향해 아주 여유롭게 다리를 꼬고 앉아 차가운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비서가 건네준 서류 뭉치를 훑어보는 지수의 손길에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다들 모이셨네요. 새 건물주를 뵙겠다고 기다리신다기에 바쁜 시간 좀 내봤는데 구면이라 인사가 따로 필요 없겠어요. 지수의 서늘한 목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아주버님은 떨리는 다리를 붙잡으며 간신히 입을 뗐습니다. 재수 씨 아니, 이지수 씨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네가 이 건물을 낙찰받았다고? 네가 무슨 돈으로 아니? 우리 건물을 네가 가져가면 어떡해? 지수는 아주버님의 말을 비웃듯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아주버님, 아니 아저씨. 자산관리 전문가인 제 안목을 잊으셨나 본데 이 건물은 제가 지난 3년 동안 가장 공들여 관리했던 물건이에요. 당신들이 탐욕에 눈이 멀어 경매로 날려버릴 때 저는 제 실력으로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이 건물을 사들인 것뿐입니다. 이제 이 건물의 등기부 등본에는 제 이름 석자만 적혀 있죠. 시누이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닥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자신들이 그토록 무시하고 남 취급했던 며느리가
이제는 자신들의 생사여 탈권을 쥔 건물주가 되어 나타난 것이죠. 첫째 신우이가 무릎을 굽히며 지수에게 매달리듯 말했습니다. 옳게, 우리 사정 알잖아. 어머니는 병원에 계시고 우리 지금 갈 데도 없어. 제발 이 건물에서 살 수 있게 좀 해줘. 응? 예전 정을 생각해서라도. 그 말에 지수의 눈빛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지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신우이 앞으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3년 전 그 한정식 집에서 들었던 그 잔인한 말을 그대로 돌려주었죠. 정이라니요. 그날 기억 안 나세요? 며느리는 남의 집 핏줄이라 국물도 없다면서요. 그 말씀대로 그 집안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이라서 그날 이후로 그쪽 집안 국물은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지수는 비서가 내미는 서류 가방을 열어 서류 한 장을 탁자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핏줄 아니라서 국물도 안 마셨고 대신 능력껏 돈 벌어서 이 건물은 통째로 샀어요. 이제 제 건물에서 그 귀한 핏줄들끼리 나가주셔야겠네요. 여기 이 퇴거 명령서 보이시죠? 오늘 자정까지 짐 빼세요. 안 그러면 법대로 강제 집행 들어가겠습니다. 이지수, 너 정말 이럴 거야? 우리 엄마가 너를 어떻게 생각했는데. 시누이들이 악을 썼지만 지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관리소 직원들에게 조용히 눈짓을 보내 그들을 밖으로 안내하게 했죠. 어머니가 저를 생각하셨다고요? 아니요. 제가 그 집안을 생각했죠. 100억 유산 잘 지키라고 전문가로서 경고까지 해드렸는데 그 기회를 발로 찬 건 당신들이에요. 이제 당신들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그 핏줄들끼리 모여서 길바닥에서 오순도순 살아보세요. 직원들의 안내에 떠밀려 로비 밖으로 쫓겨나가는 시댁 식구들의 비명과 통곡 소리가 건물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수는 대표실 전면 유리창 너머로 그들이 비참하게 쫓겨나는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한때는 자신을 식모 취급하며 유산에서 배제했던 그들이 이제는 자신이 주인인 건물에서 먼지처럼 쓸려나가는 모습. 지수는 비서가 새로 타온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나지막하게 의졸였습니다. 국물도 없다고 하셨죠? 네, 이제 국물도 없는 건 그쪽들이네요. 지수의 눈앞에는 이제 시댁이라는 거추장스러운 짐이 사라진 오직 자신만의 화려한 왕국이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역전, 그리고 가장 지적인 복수의 순간이었습니다. 세월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흐른다지만 그 흐름이 남긴 흔적은 사람마다 너무나 달랐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며느리 지수를 내쫓으며 호기롭게 건배를 제안했던 그 화려한 날들은 이제 먼지보다 못한 기억이 되어버렸죠. 화려한 강남 빌딩 대신 지수가 새로 매입한 그들의 옛봄가 건물에서 쫓겨난 시댁 식구들의 삶은 그야말로 처참한 내리막길이었습니다. 도심 외곽,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찌르는 한 무료 요양병원의 좁은 침대 위, 한때 100억 자산가라며 어깨에 힘을 주던 박 여사가 힘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그토록 자랑하던 귀한 핏줄 자식들 중 그 누구도 보이지 않았죠. 유산을 다 날리고 서로 남 탓을 하며 뿔뿔이 흩어진 자식들에게 병든 어머니는 이제 짐스러운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박 여사는 흐릿한 눈으로 천장의 얼룩을 바라보며 가느다란 숨을 내뱉었습니다. 주위에서 들리는 건 다른 노인들의 신음소리와 차가운 기계음 뿐이었죠. 문득 그녀의 머릿속에 3년 전 정성스럽게 전복죽을 끓여와 제 입에 넣어주던 지수의 따뜻한 손길이 떠올랐습니다. 아프면 제일 먼저 달려와 손을 잡아주고 좋은 병원을 수소문해 예약하던 그 며느리 말입니다. 지수야, 지수야. 박 여사는 갈라진 목소리로
이미 남이 되어버린 지수의 이름을 애타게 불렀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습니다. 오직 창가로 스며드는 차가운 바람만이 그녀의 앙상한 손등을 스치고 지나갈 뿐이었죠. 핏줄이 아니면 국물도 없다며 매정하게 내쳤던 그 며느리가 사실은 자신의 생명줄이었다는 것을 그녀는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뼈저리게 후회했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박 여사의 깊게 팬 주름 사이로 흘러내렸지만 그 눈물을 닦아줄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무렵 서울 도심의 한 대형 전광판 앞에서는 한 남자가 넋을 잃고 멈춰 서 있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에 낡은 점퍼 차림, 술 냄새를 풍기며 초점 없는 눈으로 화면을 바라보는 이는 다름 아닌 전 남편 민수였습니다. 누나들의 기세에 눌려 아내를 배신했던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빈털터리가 되어 일용직을 전전하며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처참한 신세가 되었으니까요. 전광판 속에서는 화려한 조명을 받으며 인터뷰를 하는 지수의 모습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올해의 가장 영향력 있는 금융인으로 선정된 지수는 여유롭고 당당한 미소로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었죠. 자산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닙니다. 바로 사람 사이의 신뢰와 원칙이죠. 그 원칙을 저버린 자산은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수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광장에 울려 퍼질 때 민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화면 속 지수는 자신이 감히 쳐다보지도 못할 만큼 높고 눈부신 곳에 있었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그 손을 놓지 않았더라면 하는 뒤늦은 후회가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이미 시간의 강은 멀리 흘러가 버렸습니다. 민수는 화려하게 빛나는 전광판 속 지수의 얼굴을 보며 얼굴을 감싸쥐고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도심의 소음은 그의 비참한 울음소리를 아주 쉽게 삼켜버렸습니다. 같은 시각 지수는 새로 옮긴 자신의 화려한 사무실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통유리 너머로 내려다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하고 아름다웠죠. 책상 위에는 시댁본가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사회복지재단으로 전환한다는 기획안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시댁 식구들이 그토록 탐냈던 그 건물을 이제는 세상의 낮은 곳을 돕는 공간으로 바꾸려 하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와인 잔을 가볍게 흔들며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녀의 마음속에 시댁 식구들을 향한 분노나 원망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자만이 느낄 수 있는 깊은 평온함만이 가득했죠. 지수는 창문에 비친 자신의 당당한 모습을 보며 나지막하게 혼잣말을 남겼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형님들. 이제 아시겠나요? 제가 베풀었던 선의는 당신들의 당연한 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 선의를 우습게 여기고 권리로 착각했던 당신들의 오만함이 결국 오늘이라는 대가를 치르게 한 거예요. 지수는 와인을 한 모금 머금고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복수는 누군가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보란듯이 성공하여 그들이 감히 닿을 수 없는 곳에서 행복해지는 것임을 지수는 증명해 보였습니다. 지수는 우아하게 돌아서서 책상 위의 스탠드를 껐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사무실을 나서는 지수의 구두 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경쾌하고 단호했습니다. 3만 5천 자의 긴 여정, 고통과 배신으로 시작되었던 이야기는 이렇게 완벽하고 통쾌한 사이다 엔딩으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이제 지수의 앞날에는 그 누구의 방해도 없는 오직 그녀만의 찬란한 빛이 가득할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100억이라는 거대한 유산 앞에서 3년의 헌신을 단숨에 배신으로 갚은 시댁, 그리고 그런 그들에게 가장 지적이고 차가운 복수를 선물한 지수의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선의를 권리로 착각하는 순간 관계는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핏줄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타인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겼던 그들이 치른 대가는 결국 철저한 고립이었죠. 여러분 주변에도 혹시 선의를 베풀었다가 상처받았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오늘 지수의 사이다 복수를 보며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하나하나 읽어보며 함께 소통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가슴 뻥 뚫리는 시원함을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더 흥미진진하고 통쾌한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